어서 오세요. 12번째 글, 많이 기다리셨죠? 시작하겠습니다. 2098년 초부터 진도 9.0을 넘나드는 초대형 지진이 지역을 불문하고 연달아 발생했다. 알프스 산맥, 오스트리아, 이집트 중동에 이어 미국 동서부, 칠레에서부터 중국 스촨성 일대, 필리핀, 일본, 한국에 이르기까지 지진은 전 세계의 고층 빌딩을 모두 붕괴시켰다. 지진은 다음 해까지 계속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두바이의 초고층 수직 도시 아르카디아 타워가 무너지고 있다. 높이가 무려 1001m인 211층 타워가 쓰러지며 주변의 빌딩을 연쇄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다. 그건 장엄한 도미노 게임이었다. 멈추지 않는 도미노 게임은 거대한 도시를 순식간에 빗자루로 쓸어버렸다. 도시에 피어오르는 먼지가 코로, 폐로 스며들며 내 가슴에 무덤처럼 쌓여간다. 믿을 수가 없다. 그곳에 상주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어찌 되었을까? 2050년 이후 경쟁하듯 하늘을 뚫었던 중국 최대의 마천루들이 차례로 허리가 꺾여 내린다. 당시에 건축된 한국의 세종빌딩마저 무너지고 있다. 지진 방제 시스템이라던 108층 건물이 흔적도 없이 폭삭 내려앉았다.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몰려다닌다. 도시에서 추방된 피난민들이 시골로, 야산으로 몰려다니고 있다. 그들의 모습은 좀비였다. 영화에서나 보던 바로 그 좀비들이다.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었다. 이글거리는 분노. 참을 수 없는 분노. 마음은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은데 손은 다음을 클릭하고 말았다. 2099년 12월 25일 일본의 후지산마저 폭발하며 지진이 다시 살아났다. 거대한 해일은 일본 북동부 해안선을 완전히 침수시켰다. 후쿠시마를 비롯하여 일본의 많은 원전들이 차례대로 붕괴하며 일본 전역은 방사선에 피폭되었다. 잦은 해일에 방사선까지 겹쳐들자 공포의 바이러스가 일본 전역을 휩쓸고 다녔다. 사람들의 피부가 면역을 잃어버리고 문드러지기 시작했다. 일본 사람의 눈과 귀, 코, 입술이 엿가락처럼 쳐져내렸다.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다. 으아, 이건 아냐. 나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 나왔다. 이미 미래의 책상에서도 보았던 장면이지만 직접 겪어보는 충격은 커다란 공포였다. 다리가 후들후들해 서 있을 수가 없다. 나는 눈을 감고 돌아서 주저앉아 버렸다. 잠시 후 잔잔한 행진곡이 체험장을 가득 채우며 흐른다. 이건 또 무슨 일인가? 눈을 떠보니 일본의 하늘에도 한국의 하늘처럼 녹색 비구름이 흐른다. 지상엔 거대한 도명 건물이 들어서고 있었다. 그곳 중앙에 포인코 깃발이 높이 펄럭인다. 양측에 태극기와 일장기도 걸려있다. 바삐 움직이는 건설 작업자의 어깨에 태극 무늬가 빛나 보인다. 수겹의 탄소 튜브로 건설되는 초대형 도명 건물은 오염된 비와 바람을 막아주었고 방사선과 바이러스를 완전히 차단했다. 도명 건물 안에 새로운 도시들이 탄생했다. 나는 비로소 가슴을 펴고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따스한 햇볕과 바람, 우거진 푸른 숲, 맑은 새소리, 이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보물인가. 나는 페달을 힘차게 밟으며 세계환경조정연구소를 향했다. 그러나 연구소의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2명의 경비원이 내 앞을 강하게 제지했다. 움직이지 말라. 경비원은 공포스럽게 빛나는 봉을 내 얼굴에 겨누었다. 자전거에서 내리고 두 손을 들어라. 그들은 내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무엇하러 여기에 왔느냐? 지천도 박사를 만나 뵈러 왔습니다.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말투가 바뀌었다. 약속은 없었지만 박사님 딸의 부탁으로 만나 뵈려 합니다. 급하게 카타리나를 바라보았지만 유지부동이었다. 약속이 없으면 만날 수 없습니다. 참으로 답답했다. 캐시폰을 열었다. 미래에게 연락하려다가 먼저 카타리나의 번호를 조회해 보았다. 다행스럽게도 그녀의 번호가 있었다. 어? 오빠잖아. 나는 번호를 보고 언니인 줄 알았어. 나에게 전화하다니. 무슨 일이야? 깜짝 놀라겠네. 나는 세계환경조정연구소에 와 있어. 아빠에게 연락해서 만날 수 있게 해줘. 아빠는 내가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는 것을 제일 싫어해. 내가 아빠를 만나겠다고 하자
그렇게 기뻐하던 아이가 이제 와 딴소리하고 있다. 이 아이를 믿고 여기까지 온 내가 후회스러웠다. 오빠 부탁이니까 한번 전화해 볼게. 카타리나는 거드름을 피우고 있다. 한참 동안 기다리자 경비실 데스크에서 나를 불렀다. 경비원은 데스크의 스크린을 나에게 잘 보이도록 돌려주었다. 스크린에는 날카로운 강 박사의 얼굴이 조심스럽게 나를 지켜보고 있다. 왜 나를 만나려 하는가? 그는 대뜸 명령조로 말했다. 긴히 여쭐 말씀이 있습니다. 저로서는 중대한 사항이니 부디 저를 만나 주십시오. 나는 통사정을 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해지고 조바심이 일어났다. 카타리나에 관한 이야기인가? 내 딸은 아직 어린애인데 그것도 있지만 저에겐 더 시급하고 중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강 박사는 잠시 생각하는 듯 시간을 끌다가 경비원을 불렀다. 우람한 체격의 경비원 2명이 양쪽에서 내 팔을 제압한 채 몸을 철저히 수색했다. 그들은 나의 시계를 풀어 한참 들여다보더니 유리상자에 집어넣었다. 유리상자는 마치 MRI처럼 강한 푸른 빛이 시계 내부를 관통하고 있다. 그렇게 보니 진동자의 움직임이 아주 신비스럽게 보였다. 이어 유리상자는 최종 분석치를 보여주었다. 수정, 니켈, 스텐, 약간의 에너지와 우일 등 그리고 안전함을 표시했다. 안내원은 시계를 꺼내 신기한 듯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나에게 돌려준다. 그들은 나를 2층으로 안내했다. 2층엔 많은 사무실이 있었다. 207호의 문이 열리고 말끔하게 차린 여자가 마중 나온다. 넓은 테이블 중앙에 지박사가 앉아 있다. 나는 맞은편에, 안내원 2명은 각각 내 양쪽에 자리했다. 내 딸이 자네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오빠라고 말하더군. 내 딸과 무슨 일이 있었나? 지박사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왔다. 나는 아이스에서 딸을 우연히 만났고 그 아이는 너무 외로워하더라고 말했다. 아이세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나는 신미래의 이름을 팔았다. 그녀를 만나 일을 도와주고 있었다고 말하자. 지박사는 신미래를 잘 알고 있다며 비로소 긴장을 푸는 모습이 역력했다. 나는 내친 김에 미래는 아빠와 연락이 끊어져 근심이 크더라고 말하자. 그는 신 박사야말로 보기 드문 유능한 학자였는데 부인을 잃은 후로 그만 폐인이 되었다며 매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하면 그녀의 아빠를 찾을 수 있을까요? 독신마을에서는 텔레매틱스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외부와의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지. 힘들겠지만 독신마을의 관리사무소에 직접 가서 협조를 구해야 할 거네. 지박사는 이제 어느 정도 긴장을 풀고 나를 편하게 대했다. 의자는 안락했지만 양옆에서 안내원이 붙들고 있어 나는 여간 답답한 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나의 처지를 솔직히 밝혀야 하는데 듣는 이가 많아서는 안 될 것 같다. 나는 지박사에게 독대를 요청했다. 그러자 지박사는 다시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도대체 우리 요원들이 들어서는 안 될 이유가 뭐란 말인가? 난 나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참으로 답답했다. 그러다 순간 요원들이 내 시계를 보고 신기해하던 표정이 생각났다. 나는 말없이 시계를 풀어 지박사 앞에 밀어놓았다. 이게 뭔가? 지박사는 시계를 들고 한참 동안 이리저리 훑어보고는 나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나는 간절하고 애처로운 마음을 표정에 담아 보냈다. 지박사의 입술이 일자로 굳게 닫히면서 힘이 들어갔다. 미간에 약간의 경련이 있는 것도 보였다. 리브이. 뜻밖의 지박사의 입에서는 영어가 튀어나왔다. 안내원들은 즉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여자가 음료수를 내려놓자 지박사는 그녀에게도 눈짓으로 나가라 했다. 문이 닫히자 지박사는 몸을 앞으로 심하게 굽히며 말했다. 말해보게. 이제 망설이고 있을 수는 없었다. 시간을 낭비해도 안 될 것 같았다. 저는 현 세계의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200년 전에 세계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뭐야? 도대체 당신 정신이 있는 사람이야? 지박사는 노발대발하며 내 눈을 한참이나 쏘아보았다. 저는 갑자기 내가 살던 곳을 떠나 하늘길에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 일입니다. 지박사는 테이블의 단추를 눌렀다.
미세한 소음이 실내에 퍼졌다. 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나는 즉시 체포되어 기계 속에 갇히게 될 것이다. 내 몸은 갈기갈기 찢겨 여러 가지 실험을 당할 것이다. 그게 지금 나의 운명이라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망연히 지박사를 쳐다보았다. 갑자기 푸른 기운이 실내에 들었다. 투명하고 얇은 비단 같은 빛이 지박사와 내가 앉아있는 테이블을 감싸 안았다. 놀라지 말게 보안 막을 쳤네. 어떤 전파나 빛, 기운도 이 보안 막을 뚫지는 못하지. 이제 자세히 말해보게. 나는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매 순간순간 조마조마했다. 나는 그간의 일들을 조리 있게 정리해 가며 자세히 들려주었다. 나보고 그 말을 믿으라는 말인가? 그는 내가 보여준 시계를 다시 살펴보며 말했다. 어떻게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나는 현 세계에 궁금한 점을 질문함으로써 과거의 나를 증명하고자 했다. 저를 이 세계로 데려다준 하늘길이 현 세계의 에너지원이라 들었습니다. 저도 식물의 광합성에 관해 조금은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CO2와 H2O는 적지 않은 에너지를 사용해야 전기 분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에너지의 소모가 에너지 생산으로 탈바꿈합니까? 자네 광합성이라는 어휘를 생각해 보았나? 해답은 그곳에 있네. 광합성, 그건 식물의 생명력 자체가 아닌가? 그렇다면 그 생명력을 인위적으로 얻었다는 말인가? 무엇인가 잡힐 듯 말 듯한 가설이 뇌리에 맴돌고 있었다. 매우 어려운 내용이니 이해할 수도 없겠지. 광합성이란 전자를 이동시키는 메커니즘이야. 식물의 영록체가 촉매인 거지. 전자의 이동이란 무엇이겠는가? 그게 바로 에너지 아닌가? 무수한 치환과 산화가 반복되는 그 과정에서 생성되는 에너지를 모으는 것이지. 자네 햇빛을 볼록 렌즈로 모아본 경험이 있나? 네, 그렇게 해서 종이에 불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거야. 그렇게 미세 에너지를 촉매로 모을 수 있었다네. 나는 막연한 생각만 떠올리고 있었다. 지박사의 설명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그것을 실용화하는 데는 엄청난 시설과 무한한 공간이 필요했지. 그 시설이란 나노의 식물 세계를 천문학적 숫자로 배양하고 확장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늘, 즉 구름 위에 구현한 것이지. 그것이 곧 하늘 길이 되었다네. 도시의 하늘을 가로지르며 회전하는 녹색 구름을 엮어 대중교통으로 활용했지. 그곳에서 생산된 에너지의 양은 해당 도시는 물론 인근 300km 이내의 소도시까지 충당하고도 남았어. 주 박사의 업적은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야. 가만히 있자. 자네 이름이 뭐라 했던가? 주세고입니다. 지박사는 갑자기 무엇에 놀란 듯 나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지박사의 표정에는 깊은 사연이 담겨 있는 듯했다. 나는 급히 되물었다. 혹시 저와 그 주 박사님과는 무슨 관련이라도 있습니까? 아, 아니네. 자네가 이 세계에 온 것이 우연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네. 그래,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가? 저의 세계로 빨리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저는 매 순간이 몹시 초조하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과거로 돌아간다. 그건 불가능해. 그러면 제가 이렇게 미래에 온 것은 가능했던 일입니까? 맞아, 정말 자네가 과거에서 온 게 맞다면 가는 길도 있어야겠지. 새로운 과제가 생겼군. 있을 수도 없는 어려운 프로젝트. 이건 어느 과학 집단의 장난이거나 실수일 수도 있겠어. 그쪽도 알아봐야겠어. 전 돌아가기 전에 너무 궁금한 것이 많아요. 그걸 풀지 못하면 못 가겠어요. 무엇이 그렇게 알고 싶은가? 제가 이곳에 올 때 자기 부상 열차를 이용했습니다. 영무원 말로는 열차가 최고 시속 2000km를 달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건 음속을 돌파하는 놀라운 속도입니다. 시속 1224km의 음속을 돌파하면 공기층에 손익붐이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엄청난 저항으로 열차는 아마 불에 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게 가능합니까? 해저의 자기 부상 열차는 진공 튜브를 통과하기 때문에 공기에 저항이 없지. 따라서 국외편은 그런 속도 이상도 낼 수 있어. 그러나 국내편은 진공 튜브가 아니어서 시속 800km 이상은 달릴 수 없어. 저항은 없다 하더라도 그런 속도라면 승객들은 중력의 영향을 받아 심한 고통을 느끼지 않을까요?
우리의 자기부상 열차는 저항이 되는 중력파를 모두 차단해 또 전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연의 힘을 모두 끌어모아 추진력으로 이용하지. 따라서 열차는 쉽게 부양하고 엄청난 속도를 낼 수 있어. 그래서 승객은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지. 그것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꿈속 세상 같습니다. 진짜 놀라운 건 하늘길이야. 안 그런가? 또 깜짝 놀랐던 건 아이 마을의 동아리에 제가 도깨비 인형을 만들었는데 그게 다른 아바타와 함께 춤추고 사람처럼 말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게 무서웠습니다. 200년 전에도 애니메이션 동영상은 흔했을 텐데 그런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 수십만 장의 그림을 그려야 했던 시대도 있었지. 그러나 그림의 각 요소에 좌표를 정하고 좌표를 프로그래밍하여 그림을 입체화하고 움직이는 동영상을 제작한 지도 200년이 훨씬 넘었어. 네, 그건 압니다. 똑같은 거야. 자네는 나노칩이 내장된 세포 덩어리로 도깨비를 만들었던 거지. 세포 덩어리는 도깨비의 각 구성 물질로 분화했고 자네가 보여준 행동이 프로그래밍되어 구현되었던 것뿐이야. 그때 제가 만들었던 재료는 그냥 찰흙이었는데요. 자네 달걀을 깨뜨리면 뭐가 보이나? 흰저위와 노른저위요. 그렇게 힘없이 작 퍼져버리는 스프 같은 게 움직이는 병아리로 보이지는 않았지. 자네가 만들었던 진흙도 바로 그런 것이야. 하지만 달걀은 적정 온도에서 21일이 지나야 병아리로 부화할 수 있잖아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는가. 과학에서 다루는 시간의 개념을 자네는 상상할 수도 없을 거야. 우리는 아주 작은 시간 단위로 템토초나 아토초를 써. 템토초는 천조분의 1초. 아토초는 백경분의 1초인데 상상하기도 힘들 거야. 쉽게 비유해보자. 1아토초를 1초라고 가정하면 실제 1초는 317억 년이 되는 거야. 우주 나이가 138억 년인데 인간의 심장이 한 번 뛰는 시간에 우주가 2번 태어났다 사라져 버린 것이지. 어떤가? 아토초가 얼마나 짧은 시간인지. 전자의 움직임은 그런 시간대의 세계야. 화학 반응은 그보다 1000배 느린 펜토초에서 이루어지지. 화학 반응이요. 그럼 물의 전기 분해를 그런 미세 시간 단위에서 살펴볼 수 있나요? 좋아. 물의 전기 분해의 핵심은 전자의 이동이므로 실제 펜토초 아토초 순에서 이루어지지. 특히 전자가 결합을 끊고 새로운 화학 결합을 형성하는 결정적 순간은 아토초 단위에서만 관찰할 수 있어. 물 분자의 전기 분해를 아토초 기준에서 타임라인으로 설명해 줄까? 아, 예. 글이 너무 길어졌네요. 여기서 쉬어가렵니다. 13번째 글로 다시 오겠습니다. 기다려 주실 거죠?